요소비료를 못 구하고 지금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들에 가야 할 이러한 지원비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여기로 이사를 안 온다는 얘기죠. 개인이 누려야 할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대해 배려하는 환경권. 이 환경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그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주거 환경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이럴 수 이슈에서 충남 예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효림리 마을에 살고 있는 홍준기입니다. 저희 마을에 있는 헬기 정비 공장과 삽교역 산업단지가 소음과 공해를 일으키고 있어 살기가 아주 힘듭니다. 저희 마을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남 예산군 삽교읍. 장수하는 주민이 많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불렸던 마을인데요. 몇 해 전부터 하나둘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저 옆에까지 두 집 비어 있지. 저 또 내려가면서 보면 또 몇 집이 비어 있는지 지금 내 숫자도 모르겠네. 젊은 사람들 산다 하더라도 여기 안 들어온다는 겨. 이것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야. 여기로는 이사를 안 온다는 얘기야. 지난 2008년 삽교역이 마을에 들어선 이후 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주민들. 마을과 기차역 사이 방음벽조차 없어 모든 소음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들어봤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집을 보라고 여름에 유리문을 열어놓고 놔뒀는데 나가 들여서 와보니까 문을 꼭꼭 닫고 어른아이를 꽉 쥐고 앉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기차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 말이에요. 일반 열차는 물론 화물 열차까지 하루 40여 대의 열차가 지나는 삽교역. 열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열차가 지나지 않을 때도 컨테이너 물류 하치장을 통해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크린인가 뭐 실는 거 그게 세 대가 밤낮 없이 움직여. 쩡쩡쩡 하면은 집이 다 울리고 말할 거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역을 거치는 일반 열차부터 화물 열차의 하역 작업과 컨테이너 물류 하치장의 작업까지 삽교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가 주민들의 일상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역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3시간입니다. 그래서 순간 소음이 아닌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홍성 금마라는 데서 화양역이라는 데서 이게 앉으려고 했는데 벌써 거긴 가보니까 벌써 오기 전에 써붙였더라고요. 컨테너 고지 기지 절사반대라고 막 써붙였더라고. 그런데 우리 동네는 뭐 그런 일도 않고 신사적으로 그 방음벽도 기차역이니까 기본으로 이건 뭐 따라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니 아무 소리 안 난다고 너는 죽어라 이거거든요. 그게 잘못됐어 그게. 나란 일이라고 국책 사업을 수능해준 주민들은 되려 소음 고통을 얻게 된 겁니다. 결국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지역 환경단체까지 손을 보태며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그 마음이 그냥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했는데 그래서 30년을 지나 보니 한두 분씩 아프기 시작하고 이 아픈 원인이 왠지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닌지만 알아달라고 뭐 이렇게 행정관계기관에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걸리니까 아 이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서야 우리 이렇게 힘들었다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답이 오니까 그게 참 억울하다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제기한 후 몇 해가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 소음의 심각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제작진이 측정해본 결과 일반 열차의 순간 최고 소음이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 관리 기준을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도공단에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이유는 등가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미달이라는 겁니다. 등가 소음 측정은 역 주변의 소음을 1시간으로 평균치를 내는 방식으로 열차가 지나갈 때 측정하는 최고 소음 측정이 아닙니다. 결국 평균 소음이 기준치 미달이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건데요. 기준치에 미달이라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기준치는 정말 발생하면 안 되는 최악의 조건을 말하는 건데 수십 년간 주민들이 이런 지속적인 소음, 특히 순간 소음에는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소음인데 이 소음이나 뭐 먼지나 악취에 노출될 경우에는 당연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치를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철도공단 대신 직접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나선 곳이 있었는데요. 방음벽 설치가 무산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도 소음이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하는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현대제철 제2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에다가 방음벽을 해라. 근데 하는데 이왕이면 공장 옆에다 하지 말고 어차피 할 거면 여기다 했다고 우리가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제철 이 공장에서 거기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철도협회에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 하는 것도 시설공단에서 동의를 안 해줬어요. 철도공단에서 직접 설치해주지도 설치를 허가해주지도 않는 상황. 현대제철의 방음벽은 철도 부지가 아닌 공장 부지 경계선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 피해에 노출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니까 자꾸만 민원만 제기하고 하지 소용없는 거예요. 여지껏 수차 했어도 도로 위로 올려보내면 도로 내려와서도 이거 해결하는 식. 그러면 죽어나가는 건 우리 마을 사람들만 죽어나간다는 얘기야. 이번에 조사가 인권에 되게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촌 환경 피해가 사람의 인권에 어떻게 문제가 있나라는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해봤는데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서 사는 거를 그냥 포기하는 게 사실은 인권의 상실 같거든요. 근데 여기 분들은 그냥 약간 그런 포기 상태. 약간 그냥 뭐 더 뭐 되겠어? 해볼 만큼 해보셨으니까.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 고통은 또 있었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 홍준기 씨. 소음이 들려올 때면 과수원을 돌볼 수 없을 정도라는데요. 바로 헬기 이착륙 소음입니다. 현재 저 헬리콥터가 와서 착륙해서도 저렇게 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음과 저 가스가 지금 맡고 계시죠? 이 냄새를 우리 주민들은 수십 년째 지금 맡고 있습니다. 철조망 하나를 두고 과수원을 마주하고 있는 헬기 정비업체. 이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소음 때문에 청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현상이 비행기가 일주일에 어떤 때는 5일, 6일, 하루 이틀 아니고 1년 내 360일 중에서 중간중간 수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음과 냄새 때문에 헬기 이착륙이 시작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여기 지나가면 울타리 넘어고 밭을 거기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헬기권 한번 올라갔다 그 정비해 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시운전하고 나면 거기서 일을 못해요. 아주 역겹고 말이야. 아주 어지럽고 정신없어. 마을회관에서도 직선으로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헬기 정비업체.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피해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항처럼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비행기 연으로 보면 총 한 살짝 앉았다가 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50에서 한 60여 대가 지금 연에 지금 저희가 지금 항공기가 왔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잠깐 여기 계류했다 나가는 그 비행기들도 있기 때문에 짧게는 뭐 30분 안쪽에서부터 길게는 하루로 보면 한 5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최대 5시간까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해봤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 무려 89.9dB의 순간 최고 소음을 기록했습니다. 60dB만 넘어도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80dB 이상은 지속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청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큰 소음입니다. 지속적인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예산군은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초과를 확인해 이착륙장 위치 이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판결에서 예산군이 패소하며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헬기 정비 공장이 일반적으로 비행장에 딸려 있는 것과 달리 마을에 위치한 것을 문제 삼고 공장 이전을 요구했는데요. 긍정적 검토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뭐 이전에 대해서 뭐 서산공항이나 이 충남도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참여 의지를 또 피력을 했었고요. 뭐 그런 노력이 희망 고문이었다면 저희로서는 뭐 할 말이 없네요.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이 마을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삽교역 뒤편 산업단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름이 유출된 겁니다.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까지 흘러들어온 기름. 이번 유출 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폐수가 정화조로 안 가고 우리 집 앞으로 내려와. 비가 안 오면은 그 물이 타고 내려가요. 우리 동네 그 배수로로 내려가는 게. 그러면은 검정물이요, 검정물. 그때 쏟아내는 게. 더 큰 문제는 주민의 제보가 있기까지 기름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기름 유출의 출처가 아직까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예산군의 관리 소홀과 함께 미비한 후속 조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관리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면 찾아서 우리가 처벌을 하는데 직원들이 업체 점검을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어느 경로로 나간지는 모르지만 흘러간 상태라 업체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다시 정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오염과 소음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재할 법규가 없다 혹은 기준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삽교역과 헬기 정비공장 그리고 산업단지까지 삼면이 공해시설로 둘러싸여 고통받는 주민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몇 군데 시설에서 공동 책임을 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군에서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법정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실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권고 기준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 사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어도 주민들이 삶을 좀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소음을 좀 맞춰보자라고 권고 기준이나 협의 기준 정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기관인 좀 충청남도나 정부 부처에서 그 마을을 좀 살펴봐서 그 업체나 기관, 주민들이 공생할 수 있는 어떤 협의 기준, 권고 기준을 만드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수년째 요청만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농촌의 환경 문제는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에서 각종 유해 시설이 농촌으로 밀려오면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번 예산의 피해 사례도 역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을에 들어선 헬기 정비 공장은 1988년 당시에 도심을 피해서 사람이 적은 곳을 찾아서 입지 조건을 고려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와 있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호소하는 고통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각각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마을 어느 방향에서든 소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청각 기능이 저하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소음을 견디다 못해 마을을 떠난 사례도 많아서 최근 빈집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마을 공동화 현상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예, 이 문제는 기준치인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환경 문제를 호소하면서 방음벽 설치나 이전을 요청하면 그 해당 기관에서는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의 기준치 이하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최소한의 그 법적 기준 문제로 따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 과정 중에 기준치 미만인 지역에도 방음벽을 설치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마을 역시도 비슷한 그 철도 소음으로 그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곳 역시도 기준치에는 미달이 됐지만 지자체가 협조 공문을 15차례나 보낼 만큼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 철도가 다니기 시작한 지 6년 만에 공단이 입장을 바꾸고 방음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군도 저희 제작진의 취재 이후에 헬기 정비 공장 또 철도공단의 공회전 장소 이전 방음벽 설치를 다시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 예산군은 헬기 정비 공장의 공회전 장소 이전 요청과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에게 삽교역 철도 소음 저감 방음벽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요청일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산군 측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예. 제작진이 철도공단에 확인한 결과 철도공단의 경우 신창에서 대야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인 장항선이 2023년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열차 운행 횟수 증가 등 삽교역 주변 열차 운행 여건이 변동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치 등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방음벽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분명 공공의 역할일 겁니다. 법적인 잣대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빠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 대선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된 가운데 조금이나마 정상을 되찾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시민늑보 불청객이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험마저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대전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유수빈 씨. 유 씨는 음악 공연 기획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해 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대면 공연이 크게 감소됐고 그러면서 유 씨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대면 공연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소품을 좀 사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대전시에서 지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또 더 이제 대면 공연의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면 공연에 좀 목말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호응이나 이런 거에 목말라 있던 상태라서 그런 공연들은 저희는 뭐 무조건 좋죠. 이처럼 대전시에서 지원한 각종 공연들, 유 씨처럼 문화예술인들에겐 분명 도움이 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책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페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적당하게 받지는 못했거든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가 돼서 많은 뮤지션들에게 적당한 그런 페이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대전 서구에서 20년째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고호근 씨. 고 씨 역시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중 대전시에서 시행한 자영업 닥터제라는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이쪽 그 위에 간접등도 교체가 됐고요. 저 뒤에 있는 배경 그 등 이런 간접등들도 다 교체를 했고 또 외부에는 간판도 예쁘게 교체를 해주셨어요. 그게 큰 도움이 됐죠.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매운탕, 알밥 그렇게 코스로 쭉 나오는 거예요. 배우면서 많이 이제 지원을 받고 또 그거를 개선을 해가지고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대전시로부터 받았던 지원, 고 씨는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좀 더 금액이 조금만 더 늘려주시고 그리고 또 기간도 이제 그 컨설턴트께서 좀 더 저희들을 도움을 주시면 아마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너무 아쉬워요. 첫 번째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제일 많이 아쉬웠었어요. 네, 보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영업자들이나 문화예술인들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지원들은 상당히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2021년 기준 대전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문화예술인들에게 920억 원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당초 대전시에서 책정했던 예산과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그 소상공인,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그다음에 우리 예술인들에게 이렇게 빈약하신 분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자리진흥원에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올해 예산이 대략 980억 정도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그 내역을 보니까 890억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용액입니다. 실제로 대전시에선 소상공인의 성공적 재기와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에 42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선 사업 위탁 수수료로 2억 1천만 원, 거기에다 해당 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6,200만 원을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 교육 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에서도 무려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이 거둔 수수료 수입 무려 60억 원이나 되는데요. 그럼 이 돈은 과연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소상공인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과대하게 이익을 내서 적자 5년치 적자를 다 없애버리고 20억 흑자를 내는 것은 우리 출연 출자 기관의 일자리 진흥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시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이 많아질수록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챙긴 수수료도 그만큼 많아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이렇게 막대한 수수료로 쓰이는 일,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각종 지원 사업들. 비록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냐면서 시민들이 고마워하는 사이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수수료로 만성적자를 일시에 해결했습니다. 산하기관을 만든 것은 그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중간 조직으로 있으면서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돈들의 과다한 수소를 떼가지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에 가야 할 이러한 지원비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이 구조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대전시에서 그 위탁 수수료 규정을 만들어 주신 안이 있어서 저희들 평균 수수료가 대행사업 비용은 한 4%대예요. 전체 사업비에 이렇게 딱 따져보면.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좀 이 정도까지 좀 많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사실 또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지원 사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인프라를 더 구축한다든가 뭐 이런 자체 사업으로도 지금 그러니까 올해도 일부 추진을 한 것도 있는 것도 있고 내년에도 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면 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한테 갈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막대한 흑자 경영을 했다면 그만큼 그 이익이 시민이 아닌 기관에게 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반갑지 않은 흑자 이제는 사라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역 문화예술인 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은 대전 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이나 기술, 그리고 정보나 판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일자리 관련 지역 사업을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의 주요 수입은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하면서 나오는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문제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지원 사업이 늘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 기관이 챙긴 수수료, 그러니까 기관 수입도 덩달아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입이 늘어났으면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보다는 자신들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는 데 사용했다는 건 분명 아쉬운 지점입니다. 워낙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 집행을 맡겨놓고서 정작 대전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하기관의 이익금이 갑자기 발생을 했다면 흑자 전환을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시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함께 논의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예. 달갑지 않은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흑자 전환, 이 힘든 시기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지 관계기관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소수 공장에서의 생산량이 하루 소비량을 넘어서면서 요소수 대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간다는 정부의 주장. 과연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어떨까요? 요소수 대란 속 온도차를 전지적 현장 시점에서 들어봤습니다. 올해로 14년째 홍성의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한공희 씨. 한 씨는 요즘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큽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14년째 운전 중인데요. 요즘처럼 요소수가 없어서 걱정이 그래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차를 세워놓게 생겼으니 매일같이 병원 다니시고 타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처럼 요소수가 없으면 이 양반들 큰 걱정입니다. 병원도 못 가고 그게 걱정이에요. 세종물류센터 인근의 한 주유소. 요소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화물 트럭이 상시로 드나드는 곳인데요. 늦은 시간에도 요소수를 찾는 문의가 계속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부화물터미널 주소입니다. 네, 지금 어제 소진이 다 돼서 아직 입고 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게이지는 100인데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요 밑에까지 고객님들이 구매해 가셔가지고요. 이 물류센터다 보니까 큰 차가 아무래도 승용차보다 비중이 많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소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 가거나 아니면 하루 좀 가기 전에 소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다른 곳의 사정은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주소입니다. 예, 저희 오늘 입고 됐습니다. 입고 소식에 요소수를 주유하려는 화물차들이 길게 늘어섰는데요. 수급 제한 조치로 화물차 한 대당 30리터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구하기가 상당히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별따기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수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저희가 아침마다 발전 넣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2,000리터 들어왔고 어제하고 그때 못 받았고 매일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소수 있어요? 아니요, 저희 품절됐습니다. 앞선 두 곳 모두 정부에서 지정한 요소수 중점 유통 주유소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거의 24시간 안 지나죠. 하루 만에 그냥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돼요. 언론에서는 이제 중점 그쪽 가면은 뭐 다 이렇게 요소수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그러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정된 중점 유통 주유소는 전국에 130곳, 그중 충남에는 8곳, 세종에는 단 한 곳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중점 유통 주유소가 없는 대전, 상황은 어떨지 대전 지역의 주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요소수 있나요? 안 들어왔어요. 5개인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거 다 나갔죠. 요소수 있나요? 시내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점 유통 주유소에 요소수가 보급된다지만 대전 시민이 구매하기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전에는 없는 중점 유통 주유소, 그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관계부처에 물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화물차 아무래도 이제 화물차가 쓰면 문제가 되니까 물류 쪽에서 그래서 화물차가 좀 많이 다니는 주유소 리스트를 진짜 환경부 쪽에다 드렸고 환경부 쪽에서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선정을 했다더라고요. 시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리는 이제 그 중점 주유소 지정은 저희가 안 해요. 환경부에서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해 주셔가지고 이 현황을 저희 환경부에서 받은 사항이라 그 거점 주유소 선정 기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쪽으로 좀 문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는 리스트를 쭉 뽑아서 이제 환경부에 전달을 했고 환경부에서 그 리스트를 보고 100개 기업을 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요? 네. 떠넘기기 행정 속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는데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질 않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대란으로 자국 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시행된 수출 전 검사 의무화. 이로 인해 국내 요소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요소수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이나 한국,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선진국들이 배출가스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 질소산화물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SCR이라는 후처리 장치가 달리고 거기에 요소수가 적당량 분사가 되면서 질소산화물을 질소가스와 수분으로 바꿔주면서 무해한가스로 바꿔주기 때문에 요소수가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게 경유 차량 운행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줄여준다는 건데요. 하지만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을 줍니다. 실제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시동을 끄고 다시 재시동을 걸었을 때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가 없으면 화물 트럭이나 일반 경유 차량들이 아예 운행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 불안에 따른 요소수 대란에 경유를 사용하는 청소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공용 차량의 운행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긴급 출동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시민들의 온정어린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소방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할 시에는 중간에 시동이 꺼질 수 있고 시동이 꺼지면 재시동이 어려울 뿐더러 저희가 재시동이 안 될 시에는 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분들이 좀 출동을 요구하실 때 항상 늦지 않게 갈 수 있어서 이거는 아무래도 시민들 덕분에 저희가 출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소방서에 기부된 요소수는 약 1,700리터. 이와 함께 비축분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바닥을 드러내면 다음 물량은 언제 확보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도 위기 상황입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시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시골은 노인네들밖에 없잖아. 우리는 나이 먹으니까 무릎 아파, 허리 아파. 그럼요. 걸어서는 다닌다는 거 이해가 안 가고. 맞아. 버스가 없다면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멈추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멈춰지는 거 아니에요? 서민들은 그래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요소수 대란은 품귀 현상과 함께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소수 대란 후에 그 가격이 한 3배, 리터당 파동 전에는 리터당 한 400~500원 했었는데 지금은 1,500원, 2,000원까지 가는, 그래서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뭐 선불 주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몰래 요소수를 들여와서 6배나 비싸게 판매하려던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고요. 또 수천 톤 요소수를 숨겨놓고 단골에게만 팔아온 주유소 업주들도 적발됐습니다. 지금 요소수 부족 사태를 틈타서 미리 한꺼번에 사들이는 매점 매석 행위가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네, 이처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이를 틈타 제조업체를 사칭해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대란으로 불거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매점 매석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요소와 요소수 물량을 순조롭게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요소수 문제는 우리가 보다 그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소수 대란이 진정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 하지만 걱정스러운 한숨이 농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벼를 수확하는 콤바인이라는 기계인데 가을철 벼 수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계인데 올 가을만 생각하면 아주 아찔합니다. 이게 1억이 넘는 기계인데
이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올 가을 작업을 간신히 마쳤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건 비단 요소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채소 농가들이 많은데 그 농가들은 사시사철 요소 비료를 쓰는데 지금 농협에 가도 요소 비료를 못 구하고 지금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 봄이면 요소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구하지 못해서 엄청 걱정됩니다. 요소 비료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충남의 한 농협을 찾았는데요. 요소 비료가 가득해야 할 창고엔 빈 박스들만 가득합니다. 저희가 이런 박스가 원래 저런 구석대기에 있었는데 이 앞쪽에 채워넣느라고 원래는 이런 데가 다 이제 복합 비료 요소 그런 자리인데 지금은 없어요. 보시다시피 재고는 아예 없고요. 인상도 지금 예견은 돼 있어요. 그 가격은 나와봐야 아는 건데 거의 100% 인상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요소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는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좀 불만은 좀 많이 있으시긴 하죠. 왜냐면 농민들은 이제 요소가 없으면은 어려우니 농사를 못 지니까. 대안 같은 건 없을. 아직은 대안이 딱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중국에 의존했던 요소 공급. 그렇다면 국내 생산은 어려운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도 요소를 만들었고 그로부터 요소수를 생산을 했었는데 그 요소 생산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 가격 경쟁력이 워낙 뒤지다 보니까 실제 97.6% 중국에 우리가 수입을 이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경유차의 비중도 그렇고 2015년에 유로 6로 넘어가면서 요소나 요소수가 필수 전략 물자로 전환돼야 된다는 주장들을 전문가들은 많이 했었고요.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요소가 97%. 이 밖에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배터리나 자동차의 원자재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많아 산업 구조 자체가 매우 기형적이고 위험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전문가들은 제2의 요소수 사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산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제 그 원자재를 의존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타격을 곧바로 이제 받는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쪽으로 의존하지 않고 수입을 다변화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을 마비시킨 요소수 대란.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아주 죽을 지경이죠 지금. 대란 상태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힘들기도 저희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요소수 긴급 수급 조치로 요소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있다라는 이 정부의 설명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어느 부처에서 거점 주유소를 지정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책상머리에서 급조된 듯 보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소수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사실상 긴급 수입하기로 한 요소와 요소수 역시도 정부 외교력을 발휘한 성과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 확보 물량은 대부분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작동한 덕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근본적인 수급 대책뿐 아니라 관련 부처의 대응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유독 대전에만 거점 주유소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게요. 왜 대전에만 거점 주유소가
없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도 참 궁금한데요. 이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점 주유소 지정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 공급되지 않은 이유는 물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화물차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이 선정 기준이었다는 것을 볼 때 대전에는 이용 빈도가 적다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때문에 전국에서 유독 대전 시민들만 요소수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수십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주유소 협회 관계자들 역시도 이쯤 되면 대전시 차원에서라도 요소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정부 부처에 강한 의사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요소수 대란에 이어서 이 요소 비료 풍기 현상으로 농촌 지역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촌의 경우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소수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요소 비료의 불안정한 공급으로 당장 비료가 필요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 비료가 품귀 현상을 일으킨 건 중국의 수출 규제 때문인데요. 요소 비료 생산업체들은 원료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그 원료 공급이 끊기자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공급이 정상화될지 기약도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또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안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해 대응에 나선 이런 지자체들도 있지요. 네, 전북 익산시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요소수 대란이 일자 지역 내에 요소수 생산 업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즉시 도움을 요청했고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곧바로 요소수 우선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서 익산시에 등록된 개별 화물 차량과 건설기계, 일반 승용차 등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요소수 직접 판매를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태 이후 정부에서는 요소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 관리를 위해서 범정부 종합 대응 체계인 경제안보 핵심 품목 TF팀을 출범을 했습니다.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천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요.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원자재 특정 국가 의존도가 워낙 높아서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지난 방송에서 학교 용지를 둘러싸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그리고 지역 건설사 회장의 3자 만남 이후 이 건설사 소유의 한 지역 언론이 사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불공정한 보도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방송 이후 대전 충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해당 언론사 앞에서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촉구하면서 현재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권리와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재이며 또 그에 따른 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